집이 팔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차갑고 간결한 말 한마디가 지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집이요? 제가 집을 팔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중개인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신 분은 소유주이신 태호 씨입니다. 이미 계약금도 들어왔고 다음 주면 잔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 순간 지은의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시아버지 태호가 며느리인 자신 몰래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들이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지은과 남편 준혁이 정성스레 꾸며온 그 집. 아이의 첫 걸음마를 담은 거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주방, 모든 추억이 깃든 그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현실 앞에서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을 판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봄의 따스한 햇살이 낮은 담벼락과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던 그날, 지은의 삶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결혼 5년차 32살의 지은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시댁에서 남편 준혁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태호는 6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조용하지만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호는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홀로 지내다가 아들 부부와 함께 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목한 3인 가구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때로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때로는 밤늦게 홀로 서재에 앉아있는 그의 그림자에서 지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은이 어느 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말이 적으시지만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는 거야. 걱정 마. 그날의 대화가 얼마나 아이러니했는지 지은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태호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파격적인 것인지를. 집은 태호의 명의였습니다. 30년 전 그가 젊은 시절 힘들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고 봄이면 하얀 꽃잎들이 눈처럼 흩날리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지은과 준혁은 결혼 후 이 집에 들어와 2층 방을 개조하며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었고 아이가 태어나면 함께 키우겠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은은 부동산 중개소에서 돌아오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차분한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던 그는 며느리의 격앙된 모습에도 크게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집을 파셨다고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뚜렷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신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유?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몰래 집을 팔아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이건 우리 집이기도 하잖아요. 내 명의로 된 집이야. 법적으로 내가 팔 권리가 있어. 태호의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사실이었지만 그 사실이 지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퇴근한 준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아버지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순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은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하자 준혁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집을 파셨어요? 그래. 다음 주에 잔금 처리가 끝나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어디로요? 우리가 어디로 가요? 아버지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혁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랐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해둔 곳이 있어. 걱정하지 마. 태호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각본처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지은과 준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이 그들 사이에 무겁게 깔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아버님이 우리를 미워하신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은은 학교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의 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의 방을 뒤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어떤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으니까요. 서재 책장 사이 오래된 앨범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호와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어린 준혁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들.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앨범 뒤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호가 낯선 건물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허름한 병원 같았고 태호의 표정은 지금껏 본 적 없을 만큼 어두웠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7월 서울 은평구.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이면 준혁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는 모두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였습니다. 진단서를 펼쳐본 순간 지은은 숨이 멎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태호의 아내 즉 시어머니였습니다. 병명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러 차례의 항암 치료 기록과 수술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백혈병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간 투병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준혁도 이 사실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일이라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치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태호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지은은 영수증 뒤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한 대출. 금액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태호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그것은 태호의 손글씨로 작성된 일기장 같은 노트였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습니다. 1999년 11월 3일. 오늘도 아내는 고통스러워했다. 아이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쓰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 의사는 말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 집을 팔아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살려야 한다. 2000년 3월 15일. 아내가 떠났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빚만 남았다. 이 집도 곧 빼앗길 것이다. 준혁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빠는 실패한 남편이고 실패한 아버지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왜 그렇게 조용하고 무거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의 눈빛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지은은 서둘러 남편 준혁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발견한 서류들을 앞에 두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걸.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아프셨던 건 기억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했는지, 아버지가 집까지 담보로 잡으셨는지는 전혀 몰랐어. 그럼 대출은 어떻게 갚으신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후로 거의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어. 건설 현장 경비일, 주말에는 대리운전까지 하셨지. 나는 그냥 아버지가 성실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빚을 갚기 위해서였겠네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태호라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던 그 이유, 항상 무언가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 그리고 절약하며 살아온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지금 집을 파시는 거죠? 이미 빚은 다 갚으셨을 텐데요. 그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확실하지 않아. 아버지께 직접 여쭤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준혁은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도 함께였습니다. 태호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들에 대해 알게 됐어요.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도요. 태호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알게 됐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려 했던 건 아니야. 다만 그 일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아버지, 그런데 왜 지금 집을 파시는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빚이 남아 있으신 건가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빚은 5년 전에 다 갚았어. 그건 걱정하지 마. 그럼 왜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아, 지은아. 내가 이 집을 판 건 너희를 위해서야. 저희를 위해서요? 지은이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저희를 위한 거예요? 들어봐라.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은 낡았어. 30년이 넘은 집이야. 수리할 곳도 많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지. 너희가 이 집에서 평생 살 수는 없어. 언젠가는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해. 하지만 그건 저희가 준비할 문제 아닌가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은 너희에게 상속될 거야. 그런데 이 집이 뭐가 되겠어? 팔기도 애매하고 유지하기도 힘든 낡은 집일 뿐이야. 지은과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어. 이 집을 지금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이 동네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거 알지? 지금이 최적의 시기야. 그리고 그 돈으로.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돈으로 너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어. 태호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새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였습니다. 지은과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준혁이 숨을 죽였습니다. 근처 신도시에 새로 짓는 아파트야. 3년 후 입주 예정이고 방 3개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너희가 아이를 낳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크기야.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낡은 집을 팔아서 그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래. 이 집을 팔면 충분히 계약금과 중도금을 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진 예금을 합치면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살 수 있어. 아버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많이 늙었어. 오래 살지 못할 거야.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태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생각했어. 돈은 많지 않아. 하지만 이 집이라도 제대로 처분해서 너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 준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미안하다.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태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너희가 반대할 것 같았어.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 말들을 할 것 같아서. 지훈도 태호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알아. 너희가 효자 효부라는 거. 태호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의무야. 그럼 아버님은 어디서 사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미 계획했어. 태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친구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어. 거기 작은 방을 예약해뒀어. 조용하고 관리도 잘 되는 곳이야. 나는 거기서 편하게 지낼 거야. 요양원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안 돼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수는 없어요. 왜 안 돼?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태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너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 젊은 부부가 늙은 아버지랑 계속 살 필요 없어.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불효 자식이 되잖아요. 불효가 아니야. 태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효도야. 내가 너희를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는 걸 이해해줘.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호는 처음으로 과거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고생했던 날들, 빚을 갚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그리고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는 이야기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그는 언제나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은은 우연히 태호의 병원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서재 서랍을 정리하던 중 떨어진 종이였습니다. 그것은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 대학병원 종합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지은은 그것을 집어들고 내용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췌장암 2기. 수술 가능 여부 검토 중. 예상 생존율. 서류가 지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 것. 그것도 췌장암이라는 가장 치료가 어렵다는 암에. 지은은 황급히 서류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 아래에는 여러 장의 진단서와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태호는 거부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대신 완화 치료를 선택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신 거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 있었지만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후 부부는 다시 태호를 마주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서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프신 거예요? 태호는 서류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까지 찾아냈구나. 아버님.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말하면 뭐가 달라지겠어? 태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너희가 걱정만 할 텐데. 당연히 걱정하죠. 저희가 가족이잖아요. 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술은요? 왜 수술을 안 받으신 거예요? 태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그리고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하면 거의 5천만 원은 들어간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돈이 있으면 너희에게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순간 방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훈과 준혁은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치료비를 포기하고 대신 그 돈으로 자식들에게 집을 사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두 사람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더 중요하죠. 집 같은 건 나중에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 수술을 해도 5년 생존율이 30%래. 나이도 많고 체력도 약해서 수술 자체가 위험하다고 했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수천만 원을 쓰느니 그 돈을 너희에게 주는 게 더 의미 있어. 아버님 그래도요. 지은이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라도 기회가 있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은아. 태호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65이면 짧지 않은 인생이야. 아내를 먼저 보냈을 때 나는 이미 각오했어. 언젠가는 가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 그렇다고.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것이야.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훈과 준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밤마다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새 집을 받아들여야 하나? 아니면 아버지 치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저도 모르겠어요. 지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아버님이 더 상처받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저희가 아버님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 같고. 두 사람은 여러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연락해서 태호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담당 의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수술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성공하더라도 회복 기간이 길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완벽한 답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회사 동료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게 효도라고 했고 어떤 이는 그래도 생명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지은은 학교 선배인 상담교사에게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선배는 조용히 들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야. 시아버님의 선택에도 사랑이 있고 너희가 고민하는 것 자체도 사랑이야. 그 말이 지은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태호와 단둘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준혁이 친구를 만나러 나간 사이 지은은 태호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라. 아버님은 정말 후회 없으세요? 치료를 받지 않기로 하신 것? 태호는 잠시 생각하듯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후회라. 글쎄, 내가 만약 수술을 받고 살아난다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병원 침대에 누워 너희 손만 빌리며 사는 것보다 내 힘이 있을 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희는 아버님이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편찮으시더라도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태호는 며느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너희가 내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아직 젊어.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저희가 행복하려면 아버님이 계셔야 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웠어.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지 말자.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복지 담당자를 만나 암 환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암 환자를 위한 긴급 복지 지원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지은은 인터넷을 뒤지며 크라우드 펀딩, 의료비 후원 프로그램 등을 찾아봤습니다. 또한 시아버지의 경력을 확인해 보니 과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산재 보험 적용 가능성도 알아봤습니다.
부부는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예금, 준혁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 지은의 퇴직금, 그리고 각종 지원 제도를 합치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은이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수술비는 우리가 마련하고 집은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는 거야. 전세로라도 괜찮잖아. 그래.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아파트는 포기하는 대신 아버지 치료에 집중하자. 그게 먼저야.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부부는 태호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방법을 찾았어요. 태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수술비 말이에요. 정부 지원 제도랑 저희 돈을 합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준혁은 정리한 서류들을 아버지 앞에 펼쳤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아버지, 제발 수술 받으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새 집은 나중 일이에요. 저희는 전세로 살아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건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 돼. 태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이미 결정한 일이야. 너희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나를 치료할 수는 없어. 아버님. 이번에는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 할 차례예요. 그게 가족 아닌가요? 지은아. 태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엄마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시며 빚을 갚으셨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자신의 건강은 포기하시겠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태호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새 집에서 저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계셔야죠. 아버지 없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65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남자가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결국 아들과 며느리의 간곡한 설득에 수술을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집은 판다. 대신 그 돈의 절반은 내 수술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은 너희 전세 자금으로 쓰자. 준혁과 지은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태호가 워낙 완고하게 주장해서 결국 타협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을 팔아 얻은 돈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쓰기로 한 것입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예상보다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태호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마련했고 남은 돈으로는 근처에 깔끔한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방 2개짜리였지만 세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태호는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지은과 준혁은 병실을 지켰습니다. 태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지은아. 너희 덕분에 나는 용기를 냈어. 살아보려는 용기를. 아버지, 괜한 말씀 마세요. 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 잘 되실 거예요. 그래, 믿는다.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가 있으니까. 수술은 8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지은과 준혁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제 회복 과정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회복 기간은 쉽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일반 병실로 옮긴 후에도 통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과 준혁이 매일 병원을 찾아와 격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태호는 퇴원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전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새로 구한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 음식을 먹었습니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 집도 나쁘지 않네. 태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쵸? 아버님 방도 밝고 좋아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태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있다는 게 가장 좋아. 준혁은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태호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재발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태호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약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치료에 임한 것이 주요했어요. 태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손주의 탄생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지은이 임신 6개월이 되던 어느 봄날 세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태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아기가 움직여요. 지은이 태호의 손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댔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준혁아. 태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새 집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큰 집이 아니었어. 무엇이었어요, 아버지? 함께 있는 것. 그게 진짜 집이야.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곳이 집이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며 태호가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 집을 팔려고 한 이유는 너희에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내가 너희에게 진짜 남겨줄 수 있는 건 돈이나 집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야.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 너희 덕분에 나는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작은 전세 아파트였지만 그 공간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호는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평생 잊지 못할 행복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살기로 결정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지은이 아기를 태호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태호는 작은 손주를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를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갑니다. 큰 집은 없지만 큰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없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태호가 처음에 집을 팔려고 했던 결정은 가족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이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는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준혁과 지은은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행복하니? 태호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지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정말로.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큰 집도 많은 재산도 남기지 못했지만 그는 가족에게 더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희생과 사랑의 의미 그리고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입니다.